엄마, 시설 알아보는 건 어떠세요? 엄마, 제 말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요양시설 한번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미리 몇 군데 둘러봤는데 시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더라고요. 시설, 멀쩡한 내 집 두고 왜 남의 집으로 가야 하는데. 솔직히 이 집은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커요. 이 집 전세 놓고 전세금으로 시설비 내면 충분할 것 같고요. 거기서 남는 돈은 저희가 잠깐 아이들 교육비로 써도 되고. 이게 뭔 소리야? 내가 너희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 조금 아프다고 내 집마저 빼앗겠다는 거야? 빼앗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저희한테도 부담이에요.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 대화는 제가 무릎 수술을 받은 지 한 달 후 큰아들 도현과 나눈 대화입니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제가 정작 노후에 이런 상황을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봉주에 사는 박정희입니다. 올해 72세, 평생을 교단에서 살다가 은퇴 후 3년째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무릎 악화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요양시설 월 300만 원, 간병인 월 500만 원, 자식들과 함께 살며 눈치 보기. 이 모든 선택지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월 300만 원 넘는 시설 비용을 고작 2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 경험을 통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정말 은퇴네요. 40년이면 정말 길게 가르치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꽃다발을 건네며 하신 말씀입니다. 40년. 생각해보니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교실에서 보낸 셈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뿌듯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이 은퇴 계획을 물으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건강한 동안 봉사활동도 해볼 생각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프지만 말자는 막연한 바람뿐이었죠.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은퇴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무릎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파스 붙이고 약국에서 산 진통제 먹고 온찜질하면서 곧 나아지겠지 했죠.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박정희님, MRI 결과를 보니 양쪽 무릎 관절이 심하게 손상되었네요. 연골이 거의 마모된 상태라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남들 돌보고 가르치며 살았는데 이제 제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될 줄이야. 수술 날짜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홀로 살던 작은 집이 갑자기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양쪽 무릎을 동시에 수술받아 걷기는커녕 침대에서 일어서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모두 남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큰아들 도현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까요. 도현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도 함께요.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제가 이제 자식의 집에서 눈치를 봐가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도현도 며느리 수진이도 저를 정성껏 돌봐주었고, 초등학생인 손주 민호와 중학생 수정이도 할머니가 온 걸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아침마다 수진이가 끓여주는 따뜻한 미역국을 먹으며 역시 가족이야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는 거지 하며 감사했습니다. 수진이는 항상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빨리 좋아지시기만 하면 돼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방에 들러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도 옛날 교사 시절 재미있던 일들을 들려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주일쯤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웃음이 조금씩 굳어졌고, 아이들도 제 방에 들르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도현도 퇴근 후 집에 오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예전처럼 제 안부를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은 야근이 있어서 좀 늦어요. 아이들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좀 챙겨주실 수 있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픈 상태로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며느리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그래, 걱정 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오늘 회식이라 늦을 것 같아요. 불편하실까봐 걱정인데. 도현도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 미안함 뒤에 숨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보는 거실보다 자기 방에서 휴대폰을 보며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도 괜히 거실에 나가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방에서만 지냈습니다. 40년간 아이들과 함께했던 교사였는데 정작 내 손주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부엌에서 들려오는 수진이의 전화 통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 어머님 오시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애들도 친구들 못 데려오고 남편도 집에 일찍 안 들어오려고 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님인데 어쩌겠어. 아니,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솔직히 시어머님 계속 모시는 건 힘들어.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냐? 들어보니 월 300만 원 정도면 시설 좋은 데 들어가실 수 있. 어차피 재활 끝나면 가셔야 할 텐데 조금 일찍 가시는 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학부모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토로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선생님, 어르신 모시는 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우리 생활도 있는데. 그때는 남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그 어르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남들을 가르치고 돌봐주며 살았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짐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 밤 저는 오랜 시간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간의 교직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려운 집안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학부모 상담을 하며 가정의 화목을 위해 애썼던 시간들. 그런데 정작 제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요.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서서히 균열을 보이고 있었고, 그 균열 속에서 저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눈이 퀭했지만, 어젯밤 며느리의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수진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웃음 뒤의 숨은 진심을 알게 된 지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미역국 끓였어요. 고마워. 수진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아이들도 평소와 똑같이 학교 갈 준비를 했지만 예전 같은 자연스러움은 없었습니다. 민호가 가방을 메고 나가면서 할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에서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도현이 출근하기 전에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되실 때 이야기 좀 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마도 수진이와 상의한 후 요양원 얘기를 꺼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아, 큰 이야기는 아니고 저녁에 집에 와서 천천히 해요. 도현이 나간 후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수진이도 아이들 등교시킨 후 출근했고, 저 혼자 남겨진 집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만난 수많은 가정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5학년 담임을 했을 때 만난 수빈이네 할머니였습니다. 그분도 자식들 집을 전전하시다가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학부모 상담 때 수빈이 어머니가 하시던 말이 생생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 모시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할머니가 계속 아프시니까 아이들도 공부에 집중 못하고요. 그때는 그런 사정이 있구나 하며 이해했는데, 이제 제가 그 할머니 입장이 되니 마음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도현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수진이도 마침 일찍 들어왔고, 아이들을 방으로 보낸 후 거실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엄마, 사실은 도현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건강이 우선이긴 한데 저희도 현실적으로 고려할 게 있어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젯밤 수진이 전화 통화 들었거든.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괜찮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너희들이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어. 도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를 내보내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문 시설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전문 시설, 요양원 말하는 거지. 네, 요즘 요양원은 예전과 달라요. 시설도 좋고 전문 간병인들이 24시간 돌봐드리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40년간 교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을 봐왔는지. 아니,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도 잘 알고 있어.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모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적으로 민호, 수정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저희 생활비도. 결국 돈 이야기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돈 이야기가 맞아.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내 집 전세금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도현과 수진이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엄마 집 전세금으로 요양원 비용 충당하시고, 그리고 남은 돈은? 인호학원비가 한 달에 80만 원이고 수정이도 중학교 올라가니까 과외비가.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결국 너희들은
내 집 전세금을 쓰고 싶은 거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어차피 엄마가 요양원에서 지내시게 되면 집은 필요 없잖아요. 그 돈으로 요양원비 내고 남은 걸로 아이들 교육비 보태면.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니? 방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현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저희 집에서. 너희가 부담스러워하는데 어떻게 계속 있겠니? 하지만 요양원은 절대 안 가. 수진이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 혼자 지내실 건가요? 아직 무릎도 완전히 낫지 않으셨는데. 간병인을 쓰지 뭐. 간병인이 한 달에 500만 원은 들 텐데. 엄마 연금으로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 집 전세금도 있고.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호 중학교 진학하면 교육비가 더 들어갈 예정이에요. 수정이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학 준비비도 필요하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내 전세금이 필요하다는 거지. 엄마가 요양원에서 지내시면 어차피 집은 안 쓰시잖아요. 그럼 그 돈을 활용하는 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고 일어섰습니다. 도현아, 내가 40년 동안 교사 생활하면서 뭘 봐왔는지 아니? 자식들한테 재산 다 물려주고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엄마, 저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똑같아. 처음엔 다들 자주 찾아뵐게요. 좋은 시설 찾아드릴게요. 이러다가 시간 지나면 명절에도 안 와. 내가 직접 본 거야.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그런 자식들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하지만 요양원에 한 번 들어가면 점점 발길이 뜸해져. 그게 인간의 심리야. 도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병인 쓰시면 한 달에 500만 원. 요양원 가시면 300만 원 엄마. 연금 180만 원으로는 어림없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어떻게 해요? 전세금 다 털어서요. 그럼 나중에 정말 큰 병이라도 걸리시면 어떡하시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도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간병인을 쓰기엔 비용이 너무 컸고 혼자 살기엔 아직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양원만은 절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작은 딸 집에 가서 좀 더 생각해 볼게. 도현과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이 집에요. 응, 거기서 무릎 좀 더 회복하고 나서 결정할게. 다음 날 도현은 저를 작은 딸 지은이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도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화내셔서 미안해요. 아니야, 너희도 사정이 있는 걸 모르는 건 아니야. 그래도 엄마, 지은이네는 신혼집이라 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요양원 몇 군데 더 알아봤어요. 심장이 또다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도현아, 엄마, 정말 좋은 곳들이에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엄마 연금으로 충분히. 연금으로 충분하다고 180만 원인데? 그래서 전세금 일부를 활용하시면. 결국 또 전세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집에 도착했을 때 사위 준호는 출근 중이었고 지은이만 집에 있었습니다. 딸은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왔네요. 준비해둔 방 있어요. 신혼집이라 공간이 넓지는 않았지만 지은이가 정성껏 준비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불편하지 않게 배려했고 퇴근 후에는 함께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오빠가 어제 전화했는데 뭐라고 하던 요양원 얘기요. 오빠가 몇 군데 알아봤다고 하는데 정말 시설 좋은 곳들이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너도 그런 생각이니?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다만 엄마 건강 상태가 걱정돼서요. 저희가 돌봐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돌봐달라고 한 적 없어. 그냥 잠시 머물 곳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날 밤 또다시 방문 너머로 지은이와 준호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글쎄, 오빠네에서 좀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신혼집에 계속 계시는 건 우리 부모님도 오시려고 하는데. 오빠가 요양원 알아봤다고 하던데. 어머니께 말씀드려볼까?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솔직히 불편하잖아. 가슴이 또다시 아팠습니다. 큰아들 집에서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평소보다 더 밝게 저를 대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대화를 제가 들었을까 봐 불안한 듯한 태도였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어때요? 무릎은 좀 나아졌어요? 응,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네요. 엄마, 사실 오빠가 어제 또 전화했는데 요양원 몇 군데 더 알아봤대요. 정말 좋은 곳들이라고 하던데. 이제 딸마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자식 모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아, 엄마는 요양원 안 갈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건강 상태가 걱정돼서 그래요. 저희가 돌봐드리기 힘들잖아요. 돌봐달란 적 없다고 했잖아. 그래도 엄마, 나중에 더 아프시면 어떡해요? 요양원은 전문가들이 24시간. 지은아, 엄마가 40년 동안 교사 생활하면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알아? 그곳이 어떤 곳인지 너보다 100배는 더 잘 알아.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좋아졌대요. 좋아져도 마찬가지야. 가족과 떨어져 남들 손에 의지해서 사는 건 변함없어.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갈 거야. 아니,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엄마가 이제 너희들한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었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부담이래요? 말로는 안 해도 다 보여. 엄마도 남의 집 눈치 보며 사는 게 피곤해. 곧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고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뭐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아니야, 너희가 잘못한 거 없어. 다만 내가 더 이상 너희 신혼집에 있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머님, 그래도 혼자 계시기엔 아직. 괜찮아, 간병인 구할 거야.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간병인은 한 달에 500만 원이 넘게 들 텐데. 그건 내 전세금으로. 엄마, 지은이가 갑자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돈 다 쓰시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나면 어떡하시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은이도 결국 제 전세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자식들 모두가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제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아, 엄마 돈은 엄마가 알아서 쓸 거야. 나중에 엄마가 죽으면 그때 너희가 가져가면 되는 거고.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계산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제가 선택하고 제 돈은 제가 쓸 권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달 만에 다시 찾은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눈치 볼 필요 없는 공간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무릎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혼자 생활할 것인가.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큰 고통이었고 집안일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전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요양원 가세요 라는 말만 돌아올 테니까요. 결국 간병인 알선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영숙님,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시다고요? 네,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라 혼자 생활이 어려워서요. 알겠습니다. 24시간 간병의 경우 일당이 15만 원이고요.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거기에 주말이나 공휴일은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연금이 월 180만 원인데 간병비만 450만 원이라니. 그렇다고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교직 생활을 하며 본 요양원의 현실을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좀 더 저렴한 옵션은 없을까요? 하루 12시간만 필요하시면 일당 8만 원, 한 달에 240만 원 정도예요. 그래도 제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3개월만이라도 간병인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간병인 박 씨가 오게 되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꽤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집안일도 틈틈이 해주고 제가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내일은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병인이 자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제 상태와 집안 상황을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날은 간병인이 아예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간병비로 2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연금 1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적금을 깨서 메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집에 있는 동안 제 사생활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도 아닌 남이 항상 내 집에 있는 느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전 동료 교사였던 윤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은퇴 후 처음 보는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정희야, 어떻게 지내? 무릎 수술했다고 들었는데. 미야, 오랜만이야.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 윤미는 제 상황을 듣고 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희야, 혹시 고령자 공동주택 들어봤어? 그게 뭔데? LH에서 운영하는 노인 전용 주택이야. 비용도 저렴하고 혼자 지내면서도 필요할 때는 생활 지원사가 도와준대.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월세가 고작 18만 원이야. 보증금도 1천만 원 정도고 게다가 모든 시설이 무장애 구조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지팡이 사용하는 사람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대. 윤미는 휴대폰으로 관련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봐, 화장실에 안전바도 설치되어 있고 응급 상황을 위한 비상벨도 있어. 그리고 주 23회 생활지원사가 방문해서 안부 확인도 해준다고 하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300만 원, 간병인 240만 원에 비해 월 18만 원은 제 연금 18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런 곳이 있어. 응. 그런데 신청 조건이 있어.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나 자산 기준도 있고 특히 사회 기여자나 취약계층에게는 가산점을 준다고 하더라. 사회 기여자?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 말이야. 정희는 40년간 교사 생활했으니까 분명 가산점 받을 수 있을 거야. 윤미가 돌아간 후 저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주택이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시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복도나 화장실의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재까지 모든 것이 노인의 안전을 고려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커뮤니티 시설이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건강관리실, 공동 식당까지 있어서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령자 공동주택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오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필요한 서류나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무릎이 아팠지만 지팡이를 짚고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교사 출신이시면 사회기여자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40년 근무하셨다면 점수가 높을 거예요.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요양원처럼 자유를 포기할 필요도 없고 간병인처럼 큰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서류 심사에 보통 2주 정도 걸리고 통과하시면 면접 심사가 있어요. 전체 과정은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입주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선정되시면 보통 23개월 내에 입주 가능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지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큰 비용을 들이지도 않으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작지만 정갈한 방에서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이웃이 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자유롭지만 안전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2주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정희님, LH 주택공사입니다. 고령자 공동주택 서류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이 달려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네, 말씀하세요. 축하드립니다.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면접 심사가 있으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망이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면접 심사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40년 교직 경력과 현재 상황을 듣고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예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저는 윤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야, 고마워. 내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 정희야, 정말 다행이다. 언제 입주해? 다음 달이야.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잠들었습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남의 손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온전히 제 것인 공간에서 제 뜻대로 살 수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령자 공동주택 최종 합격 통지를 받고 며칠 후 저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간병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왔는데 이제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다는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먼저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현아,
엄마야 좋은 소식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시죠? 응, 아주 좋은 일이야. 엄마가 LH 고령자 공동주택에 최종 합격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동주택이요. 그게 뭔가요?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주택이야. 월세도 18만 원밖에 안 되고. 무장애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무릎 아픈 엄마도 편하게 살 수 있대 해. 엄마, 그런 곳이 정말 안전한가요? 혹시 시설이 좋지 않은 건 아니고요? 도현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시설도 좋고 안전해. 게다가 생활지원사도 주기적으로 와서 도와주고.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하잖아요. 차라리 요양원에서 전문가들이 24시간 돌봐드리는 게. 또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현아, 엄마는 요양원 절대 안 가. 이미 결정한 일이야. 엄마, 그럼 지금 집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결국 핵심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었죠. 보증금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엄마, 그것보다는 솔직히 민호 고등학교 진학하면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 돈 중에 일부만. 도현아, 그만해.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엄마, 저희가 엄마 재산을 탐내는 게 아니에요. 다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엄마 돈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어차피 엄마는 보증금 1천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저희가 잠깐 활용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현아, 내일 지은이도 데리고 집으로 와. 같이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자식이 모두 제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공동주택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다 엄마 같은 어르신들이 사는 곳이야. 65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고 대부분 교사, 공무원 출신들이래. 그럼 엄마,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해요? 그럴 때를 위해 비상벨이 있고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확인해 준다고 했잖아. 도현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전세금 관련해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뭘 더 얘기할 게 있니? 내 돈은 내가 쓴다고 했잖아.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호 고등학교 가면 학원비만 월 120만 원이에요. 수정이도 대학 준비해야 하고. 그래서 전세금 중에서 조금만 어차피 엄마는 보증금만 있으면 되시잖아요. 지은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준호 사업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그 돈이 조금만 도움이 된다면. 저는 두 자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들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구나. 엄마, 뭐려? 엄마가 40년간 교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을 봤는지 알아? 자식들이 부모님께 조금만 도와주세요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어. 도현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는 어차피 우리 줄 돈인데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게 돼.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재산 노린 적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어려워서. 어려우면 너희가 해결해야지. 왜 엄마 돈을 생각하니? 내가 언제 너희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청한 적이 있니? 그건 엄마가 자랑스럽게 독립적으로 사셨죠. 그래, 맞아. 너희들 다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다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 돈 달라고? 도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그 공동주택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뭘 더 생각해? 이미 결정했어. 다음 달에 입주할 거야. 엄마,
그럼 만약에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시게요? 다시 저희한테 오실 건가요? 도현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안 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다른 방법을 찾겠어. 지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저희 도움 없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응, 괜찮을 거야. 월세 18만 원은 내 연금으로 충분하고 나머지 생활비도 전세금 일부로 충당할 거야. 너희한테 손 벌릴 일은 없어. 엄마, 그리고 너희가 정말 걱정된다면 가끔 안부 전화나 해주면 돼. 돈 이야기만 빼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자식 모두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도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사할 때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어. 이사업체 부르면 돼. 엄마, 그리고 입주하고 나서 구경은 언제든 와도 돼. 단 전세금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 그날 밤 두 자식이 돌아간 후 저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들이 할머니 재산 때문에 싸워요. 부모님이 돈 주시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될까요? 어머니가 집을 팔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말려도 될까요? 그때는 남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 판단력이 있고 자식들에게 모든 걸 넘겨주기 전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지켜야 하고 제 노후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일주일 후 도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 공동주택 입주 언제세요? 다음 주야. 혹시 마음 바뀌신 건 없으시죠? 없어. 왜? 아니에요. 그냥 정말 잘 지내실 수 있을지 걱정돼서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40년간 남들 가르치고 돌봐주며 산 사람인데 내 일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어. 네, 그럼 이사 끝나고 꼭 연락 주세요. 그럴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자식들이 결국 제 선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나서자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교육의 한 과정이었을지 모릅니다. 부모도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식들의 계산에 따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 말입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40년간 살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추억이 많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렇다고 타인의 손에만 맡기지도 않는 진정한 독립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작지만 온전히 제 것인 공간에서 제 뜻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입주 당일, 이른 아침부터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옮겼습니다. 40년간 모은 살림이었지만 새 집이 작아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짐이 적다는 것은 부담도 적다는 뜻이니까요. 할머님, 이제 마지막 짐이에요. 이사짐 센터 직원이 마지막 상자를 들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빈 집을 한 번 더 둘러본 후 저도 차에 올라탔습니다. 40년을 살던 집과의 작별이었지만 슬프기보다는 설렜습니다. 새로운 집에 도착했을 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 집은 3층 302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공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자 깨끗하고 단정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화장실. 크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이 무장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무릎이 불편한 제가 생활하기에 완벽했습니다.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방 싱크대는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게 낮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비상벨이 있어서 응급 상황에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시설 어떠세요? 김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네요.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편리해요. 다행이에요.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주 2회 안부 확인차 방문할 예정이고 필요하시면 더 자주 와드릴 수도 있어요. 이사짐을 정리하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저녁 무렵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자 문득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고요함이 아니라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네요. 저는 옆집 302호에 사는 최순자예요. 안녕하세요. 302호 박정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어머, 선생님이시네요. 저도 교직에 있었어요. 초등학교에서 35년간 근무했거든요. 동료를 만난 것 같아 반가웠습니다. 최 선생님은 저보다 2살 많은 74세로 역시 자식들 문제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걱정했는데 여기 와보니 정말 좋아요. 같은 처지의 분들이 많아서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살 수 있어요. 며칠 후 1층 커뮤니티룸에서 입주민 모임이 있었습니다. 총 30세대 중 20여 분이 참석했는데 대부분 교사, 공무원, 간호사 출신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35년 근무했는데 은퇴 후 자식들이 저를 짐으로 여기더라고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간병인 쓰려고 했더니 한 달에 500만 원이라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한 할머니도 공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몇 분과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여기 오시길 잘하셨어요. 처음 며칠은 낯설겠지만 금세 적응하실 거예요. 5층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끼리 도우며 살아야죠. 일주일이 지나자 생활 패턴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8시에 아침 식사를 한 후 1층 정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독서를 하거나 TV를 보고 오후에는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특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공동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각자 한 가지씩 요리를 해와서 나누어 먹는 것인데 혼자 식사하는 것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또한 서로의 요리법을 배우며 새로운 재미를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의 교직 경험을 살려 다른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78세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물론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충분해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커뮤니티룸에서 한글 교실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30분이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1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가르치는 저도 배우는 어르신들도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손주한테 편지 써줄 수 있게 됐어요. 김할머니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신문도 혼자 읽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교사였던 시절의 보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도현이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안전해 보여요. 그러게, 엄마가 말했잖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주 조화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많고, 한글도 가르치고 있어.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도현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혼자 계시면 외롭고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구나.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요양원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일주일 후에는 지은이도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 보이고. 그치, 엄마가 괜히 온 게 아니지. 사위 준호도 어머님,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 이런 곳 고려해 봐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전세금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제 생활을 걱정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저는 생활지원사 김미경 씨와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적응 잘하셨네요. 다른 어르신들도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세요. 저도 여기 와서 새로운 활력을 찾은 것 같아요. 한글 교실도 인기가 정말 좋아요. 다른 분들이 더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보겠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할 일이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는 작은 화분들이지만 매일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선생님, 상추가 정말 잘 자랐네요. 옆집 최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기쁜 일은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주 1회 컴퓨터 강좌를 열어주는데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인터넷도 하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손주들과 화상통화도 합니다. 할머니, 거기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손녀 수정이가 화상통화를 하며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가 여기서 아주 즐겁게 살고 있어. 다음에 친구들하고 놀러 가도 돼요? 언제든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오늘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봅니다. 처음 무릎 수술을 받고 자식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던 그때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때의 절망과 좌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노후에도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낼 필요도, 큰 돈을 들여 간병인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면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월 18만 원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선택하는 용기였습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 특히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도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당한 노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